우리는 이미 나치가 전쟁에서 패배했고 1945년에 항복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이겼다면 어땠을까요? 히틀러의 진짜 의도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영상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깐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그래야 당신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요. 사실 전쟁의 초반 몇 년 동안 독일은 연이어 빠르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폴란드를 점령했고 그 다음에는 독일 군대가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고 프랑스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나치 독일은 유럽의 대부분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강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모든 것은 프랑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1940년 5월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프랑스의 방어선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독일군이 돌파할 수 있었습니다. 연합군 지휘관들은 이를 예상하지 못했고 그 결과 영국과 프랑스 군대는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천 명의 영국 군인들이 프랑스 북부 해안 도시인 덩케르크 주변에 고립되었습니다. 그들 뒤에는 독일군이 있었고 앞에는 영국 해협이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거의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즉시 대피하지 못한다면 영국은 한순간에 수많은 훈련된 병사들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다이너모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은 해군 함정과 수많은 작은 민간 선박을 이용해 덩케르크에 갇힌 병사들을 영국으로 데려왔습니다. 그 지역이 완전히 함락되기 전에 30만 명이 넘는 연합군 병사들이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벌어지는 동안 영국 정부 내부에서도 심각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그때 막 총리가 된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 내에는 몇몇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해리팩스 경등이 이탈리아의 도움을 받아 독일과 협상할 수 있는지 논의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영국은 항복하지 않고 싸움을 계속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결정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일까요? 만약 1940년에 영국이 전쟁에서 물러났다면 서유럽에서 독일의 큰 적이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미국도 병력을 집대시킬 수 있는 중요한 거점을 잃게 됩니다. 나치가 지배하는 유럽을 공격하기 전에 비행기와 무기를 모을 수 있는 곳이 없어지게 됩니다. 정말 다행히도 영국이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함락된 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독일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어떻게 영국을 전쟁에서 항복하게 만들 것인가였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정말로 끈질기게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전투가 계속 이어지면서 바로 여기서 영국 본토 항공전이 시작되었습니다. 1940년 중반 거의 매일같이 독일과 영국의 전투기가 하늘에서 싸움을 벌였습니다. 독일 공군은 루프트바페라고 불리고 영국의 공군은 영국 공군, 즉 RAF라고 불립니다. 독일은 비행장, 레이더 시설, 공장들을 폭격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다른 중요한 목표물들도 폭격했습니다. 영국 조종사들에게 상황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거의 매일 독일 비행기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 비행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죽거나 지쳐버렸습니다. 비행 중에 많은 비행기들도 잃었습니다. 전투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에는 여전히 큰 이점이 있었습니다. 영국은 레이더 네트워크와 잘 정비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독일 항공기가 어디로 들어오는지 빠르게 알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모든 영국 전투기들이 항상 하늘에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비행기는 가장 필요한 곳에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대단한 것은 독일의 루프트와페가 영국 공군을 파괴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독일이 영공을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국을 침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들이 영공을 장악하더라도 여전히 바다에서는 강력한 영국 해군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전쟁에서 굳건히 버텼기 때문에 히틀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독일의 엄청난 실수가 있습니다. 이미 영국을 이기지 못했는데도 그들은 또 다른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1941년 6월 나치 독일이 소련을 침공했습니다. 이 작전은 바르바로사 작전이라고 불렸으며 침공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수백만 명의 추축국 군인들이 소련의 광대한 영토를 침공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 독일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많은 소련 부대가 포위당했고 많은 병사들이 포로로 잡혔으며 독일군은 소련 영토로 빠르게 진격했습니다. 그들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모스크바였습니다. 소련의 수도인 모스크바였습니다. 1941년 10월 독일은 모스크바를 향한 대규모 공세인 태풍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독일군이 모스크바에 가까워질 때 그들의 상황도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보급선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식, 연료, 탄약, 그리고 차량과 무기를 위한 부품들이 도착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혹독한 추위가 닥쳤습니다. 하지만 사실 독일이 실패한 것은 단지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독일 병사들이 정말로 지쳐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보급품도 부족했고 도착하는 속도도 느렸습니다. 그리고 소련군의 저항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군의 상황이 매우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상당히 가까이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11월 2되었을 때 독일 기갑 부대가 모스크바에서 약 12마일 정도까지 접근했지만 도시는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12월 초 대규모 소련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독일군은 모스크바 주변에서 점점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히틀러는 엄청난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소련을 즉시 무너뜨리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독일이 동부에서 거대한 전쟁에 직면하게 되었고 동시에 서부에서는 영국이 계속 저항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이제 적들에게 포위당한 셈입니다. 그리고 소련의 반격이 시작된 지 며칠 만에 독일의 문제는 더욱 커졌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하와이의 진주만에 있는 미국 해군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미국은 일본에 대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 히틀러 본인이 직접 미국에 대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왜 히틀러가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는 미국이 태평양에서 더 바빠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미국과 일본이 적이 되었기 때문에 미국이 전력을 독일에 집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여기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이제 독일은 영국, 소련, 그리고 미국을 동시에 적으로 두게 된 것입니다. 이 세 나라는 인구가 매우 많은 나라들입니다. 산업, 자원, 그리고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독일이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반대의 상황이 벌어졌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영국이 항복하고 소련이 빠르게 무너졌으며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만약 히틀러가 유럽에서 승리했다면 그는 그 다음에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요? 바로 이것이 이번 영상의 주요 주제입니다. 만약 소련이 패배하고 나치 독일이 그것을 차지했다면 동유럽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면 히틀러의 계획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정복은 나치 지도부가 원했던 더 큰 변혁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계획입니다. 그의 계획의 중심에는 레벤스라움 또는 생활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히틀러는 독일이 식량, 자원, 그리고 독일인들의 새로운 거주지를 위해 더 넓은 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주요 확장 방향은 동쪽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폴란드,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발트 3국, 그리고 소련 서부의 넓은 지역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나치 독일의 계획은 단순히 정부만 바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누가 살 것인지 자체를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치 기획자들은 게네랄 플라노스트라고 불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동유럽의 넓은 지역을 독일이 통제하는 영토로 만들기 위한 일련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학살당하거나 집에서 쫓겨나거나 강제로 노동을 하거나 먼 곳으로 이주당할 계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치 이데올로기, 즉 나치의 신념에 따르면 독일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고 새로운 독일 제국의 일부로 삼고 싶어 하지 않았던 집단들도 있었습니다. 이 신념은 매우 강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들이 특히 겨냥한 대상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부터 나치 정권은 홀로코스트에서 유대인들을 조직적으로 학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폴란드인, 우크라이나인, 벨라루스인, 러시아인을 포함한 슬라브 인구의 상당 부분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그렇게 했을까요?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나치가 게르만화이라고 부르는 것에 선택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즉, 나치 인종 담당자들이 그들이 인종차별적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그들은 기존의 정체성을 버리고 독일 인구의 새로운 일부가 되도록 강요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 주민들이 사라진 땅에는 독일 정착민들이 들어설 계획이었습니다. 즉, 많은 현지인들을 자신들의 땅에서 내주고
그 자리에 독일 가정들을 들여보내 점령한 지역을 점차 독일의 일부로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련과의 전쟁은 단순히 적을 물리치기 위한 군사작전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동유럽 전체의 인구 구성을 바꾸려는 계획의 일부이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나치 지도부는 점령한 소련 영토에서 나오는 식량을 통제하고 싶어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소련의 다른 지역들은 농업지역이 넓기 때문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1941년 침공이 시작되기 전부터 독일 관리들은 동쪽에서 나오는 식량을 어떻게 독일 군대와 인구를 지원하는 데 사용할지 이미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관리 중 한 명이 헤르베르트 바케였습니다. 나치 독일의 농업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 관리였습니다. 나치 계획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단순했습니다. 독일이 소련 영토에서 많은 식량을 가져가면 그 식량에 의존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계획자들은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침공 이전의 나치 계획 문서에 따르면 분명히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식량을 잃거나 집에서 쫓겨날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문서상의 계획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실제 독일 점령 하에서 그들은 굶주림을 잔혹한 지배 체계의 일부로 사용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소련 전쟁포로와 민간인들이 의도적인 박탈, 강제노동, 처형 등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질병과 극심한 환경 조건도 있었습니다. 만약 독일이 동부에서 완전히 승리했다면 이러한 계획들이 더 광범위하게 실행될 가능성이 훨씬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는 단지 인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독일인 정착촌을 만들 계획도 있었습니다. 동북한 지역에 도로와 교통망을 건설해서 광대한 영토를 더 쉽게 통제하려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정체성 자체를 아예 직접 바꾸려 했습니다. 그 예 중 하나가 흑해에 있는 크림반도입니다. 나치 지도부는 이곳을 소련을 완전히 이기면 독일인 정착지로 만들 수 있는 지역으로 보았습니다. 동쪽에서의 변화를 계획하는 한편 히틀러와 알베르트 슈페어는 독일 내부에서 아주 거대한 프로젝트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슈페어는 히틀러의 주요 건축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베를린을 완전히 바꿔서 새로운 나치 제국의 상징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게르마니아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시 개조가 아니었습니다. 히틀러는 아주 거대한 정부 청사들과 넓은 거리, 그리고 독일의 힘을 보여주는 기념비들을 원했습니다. 가장 큰 계획 중 하나는 반제 폴살레라는 건물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도물은 약 18만 명이 모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주 큰 개선문과 긴 의식용 거리도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 중 많은 것들이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독일이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3제국이 끝나기 전에도 이미 베를린을 바꾸기 위한 몇몇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영향을 받은 주민들이 있었고 히틀러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위해 준비된 장소들도 있었습니다. 재개발을 위해 지역을 준비하는 동안 유대인 가족을 포함한 여러 주민들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게르마니아는 히틀러가 자신의 새로운 독일이 어떤 모습이길 원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국가의 권력과 나치 지도부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나치 정권이 통제하고 싶었던 것은 땅, 건물, 인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사고방식까지도 통제하고 싶어 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독일에서는 이미 광범위한 나치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나치 이데올로기가 정부, 학교, 청소년단체, 언론에 점진적으로 스며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화와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치 정부와 기독교의 관계도 복잡해졌습니다. 히틀러 시대 대부분의 독일인들은 여전히 개신교나 가톨릭 교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치 정부는 큰 정치적, 사회적 문제 없이 기독교를 함부로 없앨 수 없었습니다. 대신 일부 나치 단체들은 기독교를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에 더 맞게 만들려고 시도했습니다. 히틀러를 지지하고 개신교 교회를 나치 사상에 맞게 바꾸고자 했던 독일 기독교인이라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운동을 지지한 일부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유대교와 관련된 부분을 제거하거나 축소하려 했고 예수를 자신들의 인종차별적 신념에 맞게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독교 교회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교회 지도자들과 평범한 기독교인들은 정권에 협력하거나 동조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나치 정부의 교회 개입에 반대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벳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나치 산하 단체들이 개신교 교회를 통제하려는 시도에 반대한 개신교 운동이었습니다. 주요 나치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종교에 대한 시각은 같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기독교가 정치적 통제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이용하려 했습니다. 알프레드 로젠베르크와 같은 나치 이데올로그들은 전통적인 기독교에 더 노골적으로 반대했으며 이를 인종, 혈통, 그리고 독일 민족주의에 기반한 사상으로 대체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전역에서 기독교를 즉시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명확하고 단일한 공식 계획이 있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치 정권은 정부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어떤 종교단체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정권의 일부 명령에 따르기를 거부한 종교단체들은 박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로는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극심한 박해가 있습니다. 그들은 히틀러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것, 나치 경례를 하는 것, 독일 군대에 복무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가톨릭과 개신교 성직자들 중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반대 때문에 체포되거나 강제 수용소로 보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편 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새로운 정치 체제에 적응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히틀러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치 정권이 성공했다면 만들고자 했던 세상의 더 큰 그림입니다. 단순히 더 큰 독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나치 국가가 땅, 인구, 노동, 식량, 교육을 모두 통제하는 광대한 제국이었습니다. 문화와 정치 생활까지도 말이죠. 그리고 제국이 점점 더 커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억압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다음으로 큰 문제가 등장합니다. 히틀러가 유럽에서 주요 적들을 물리쳤다고 해도 이렇게 거대한 제국이 과연 정말로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그가 처음으로 직면하게 될 문제는 경제입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나치 독일은 탱크 생산에 엄청난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무기, 그리고 군사 장비 등에도 많은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정부는 군사력을 빠르게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는 매포음이라고 불리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미래에 지불하겠다는 약속과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독일의 또 다른 큰 문제는 외화 부족과 산업에 꼭 필요한 몇몇 중요한 원자재의 부족이었습니다. 나치 정부는 내개년 계획을 통해 다른 나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고 했지만 독일은 완전히 자급자족할 수 없었습니다. 침략이 시작되자 나치 독일은 점령한 나라들로부터 막대한 자원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음식과 물자를 가져갔습니다. pera at raw materials. 그들은 또한 유럽 각지에서 수백만 명의 강제 노동자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독일이 승리했다면 나치 제국의 경제의 상당 부분은 계속해서 점령지의 통제와 착취에 의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독일이 점령한 영토가 커질수록 독일이 감시하고 통제해야 할 대상도 늘어났습니다. 한 나라의 군대가 패배했다고 해서 모든 저항이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많은 점령지에서는 독일에 맞서 비밀리에 싸우는 저항단체들이 생겨났습니다. 프랑스,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소련 영토와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유고슬라비아에서는 파르티잔 저항군이 매우 강력해져서 반란군을 상대하고 영토를 지키기 위해 추축국 군대의 대규모 병력이 투입되어야 했습니다. 독일군은 저항을 막기 위해 매우 잔인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때로는 민간인들이 그 피해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가해진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민간인을 학살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저항을 완전히 막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점령군의 폭력은 더 많은 사람들이 나치 지배에 맞서 싸울 이유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동유럽에서 강제 이주, 강제 노동, 대량 학살에 대한 계획이 더 광범위하게 시행되었다면 독일군은 더 많은 지역을 감시해야 했을 것입니다. 즉, 히틀러가 큰 전투에서 승리하더라도 광대한 영토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엄청나게 많은 병력을 동원해야 했습니다. 나치 지도부 내부에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체제는 히틀러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고위 관료들이 자신만의 권력과 조직을 가지고 있었고 나치 정부의 여러 부서들 사이에는 경쟁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히틀러가 살아있는 동안 그는 이들 그룹 사이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최고의 권위자였습니다. 하지만 히틀러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큰 의문이 있었습니다. 1941년 히틀러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göring이 자신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지명했습니다. 하지만 1945년에 이르러 제3제국 이 무너져가던 중 히틀러는 göring이 권력을 빼앗으려 한다고 생각해 그를 모든 직위에서 해임했습니다. 히물러 역시 히틀러의 신임을 잃었습니다. 히물러는 히틀러도 모르게 서방연합군과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이 일은 히틀러 이후 누가 진짜 권력을 잡을지 예측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설령 추축국이 승리했다 하더라도 독일과 일본의 동맹이 안정적이고 영구적일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들은 공통의 적에 맞서 동맹을 맺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두 나라의 주요 군사작전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고 각자만의 이익이 있었습니다. 독일은 유럽과 소련에 집중했고 일본은 중국, 동남아시아, 그리고 태평양에서 싸웠습니다. 그들의 정치적 목표와 인종적 이념에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제국이 모두 승리했다 해도 영원히 친구로 남을 것이라고 확신할 만한 근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시아와 다른 지역에서 영향력을 나누는 과정에서 경쟁과 새로운 긴장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치가 지배하는 유럽에겐 미국이 훨씬 더 큰 문제가 됩니다. 히틀러가 유럽의 대부분을 장악한다 해도 미국 본토를 침공하고 점령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미국은 대서양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은 미국을 침공할 대규모 병력을 수송하고 보급할 해군, 수송선, 그리고 물류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한편 미국은 엄청난 산업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미국은 수많은 비행기, 탱크, 선박, 트럭, 무기와 기타 장비를 생산했습니다. 자국 군대뿐만 아니라 동맹국들을 위해서도 말이죠. 대부분의 미국 가정도 안전했습니다. 유럽의 주요 전장에서 미국 본토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공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독일은 이 거리가 큰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엔지니어들은 북아메리카까지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폭격기 개발을 연구했습니다. 이 다양한 제안들은 아메리카 폭격기 프로젝트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 미국을 정기적으로 폭격할 수 있는 독일 항공기는 실제로 운용된 무기가 없었습니다. 독일은 첨단 로켓 기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V2 로켓은 전쟁에서 사용된 최초의 장거리 유도 탄도 미사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대서양을 건널 수는 없었습니다. 더 먼 거리를 날아갈 수 있는 로켓 개념들도 연구되었지만 전쟁이 끝나기 전에 실제로 운용되는 대륙간 무기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유럽을 장악한다고 해도 그것이 미국을 점령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실적인 가능성은 국가 사회주의가 지배하는 세력과 미국 사이에 오랜 긴장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냉전처럼. 하지만 미국이 상대하는 적이 다르다는 점이 다릅니다. 양측 모두 군사력을 증강하고 더 발전된 비행기, 잠수함, 미사일, 그리고 다른 무기들을 만들면서 또 다른 전쟁의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의 균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술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원자폭탄입니다. 1938년 베를린에서 오토 한과 프리츠 슈트라스만은 실험 결과를 발견했고 이후 리제 마이트너와 오토 프리슈가 이를 핵분열로 설명했습니다. 핵분열은 원자핵을 분할하는 것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습니다. 전쟁 중에 독일 핵 연구 프로그램도 있었지만 나치 독일은 원자폭탄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핵 프로그램은 미국의 맨해튼 프로젝트만큼 규모나 자원, 산업적 노력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맨해튼 프로젝트는 미국이 사용한 매우 거대한 비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영국과 캐나다도 함께 참여하여 원자폭탄을 만들었습니다. 1945년에 미국은 최초의 핵무기 실험에 성공했고 이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사용했습니다. 만약 독일이 미국이 유럽 전쟁에 직접 참전하기 전에 유럽에서 일찍 승리했다면 미국이 독일의 원자폭탄을 사용할 명분이 바로 생겼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나치 독일 간의 직접적인 전쟁이 계속되어 원자폭탄이 사용 가능해질 때까지 이어졌다면 이는 미국에게 엄청난 군사적 이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미국만이 영원히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만약 나치 정권이 더 오래 존속하고 핵 연구에 충분한 자원을 투입했다면 자체적으로 폭탄을 만들려고 시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또는 성공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나치가 승리한 이후의 세계는
히틀러가 지배하는 조용한 세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저항이 가득하고 막대한 군사비 지출과 정치적 투쟁, 그리고 강대국들 사이의 긴장이 가득한 세상이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지우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결정과 전투가 달라졌다면 제2차 세계대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네, 전쟁 초반에는 결과가 확실하지 않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히틀러가 유럽의 대부분을 장악했더라도 정령지 주민들을 통제하는 것은 여전히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경제를 운영하고 저항 세력에 대응하는 것, 그가 사라진 후 권력을 이양하는 것과 대서양 건너편에 있는 매우 강력하고 안전한 미국에 맞서는 것. 성공한 나치 제국이 언제 또는 어떻게 무너질지 우리도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수년 동안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체제가 계속되는 매년마다 박해와 강제노동의 추가적인 수백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방과 집단 학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이겼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계 지도가 어떤 색으로 바뀔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얼마나 많은 삶이 바뀌거나 사라질 것인가입니다. 만약 나치 정권이 그들의 계획을 실행할 더 많은 시간을 가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치 독일은 1945년에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단순히 영토를 정복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인종차별적이고 잔인한 이데올로기에 따라 유럽 전체 인구를 바꾸려 했던 제국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G.